안녕하십니까, 황희만입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가감없이 들여다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IFS 카톡. 오늘은 부동산 대책 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권대중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8월 2일이었죠. 네. 정부에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네. 왜 이런 대책이 나오는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딱 40일 만에 6.19 대책이 내놨습니다. 네. 이 6.19 대책은 이제 청약 규제와 대출 규제라고 하는 두 가지 트렌드를 가지고 규제를 했는데요. 이 대책은 수요 억제 대책이었습니다. 이 6.19 대책이 나올 때만 해도 강남 지역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그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멈칫했죠. 근데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4주, 5주차에는 0.24%와 0.34%씩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좌시하지 않고 결국에 6.19 대책이 나온 이후 44일 만에 다시 파리 대책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겁니까? 대체로 이 파리 대책이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강남 4구 정도가 투기 과열지구로 규정될 걸로 봤는데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용산구나 성동구나 또는 심지어 북부의 노원구까지도 투기 지역으로 11개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성남시나 또는 하남시 등 7군데를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지정한 거에 대해서 일단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속에서도 조정 대상 구역까지도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강력하고 큰 규제 대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조정 지역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지역으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그럼 그 세 가지는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그 조정 대상 구역은 아파트를 만약에 매매하는 경우에 1가구 3주택이나 2주택에 대해서 중과세가 있고요. 청약 조정 대상 구역이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를 적용해서 분양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청약이 과열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구역을 지정을 했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건데 이 지역은 두 가지입니다. 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규제가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을 경우에 DTLTV를 10%씩 낮춰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과 관련돼서는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 사업에서 지위양도 금지가 있습니다. 조합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하게 되면은 현금 청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5년 동안 재당첨 금지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제 투기 지역은 이거를 모두 포함하면서 지금까지 투기 지역 내에서는 인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대별로 대출을 받게 이렇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여러 개 있더라도 대출을 한 번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큰 틀로 봤을 때에는 거래 제한과 금융 제한이 있다. 네. 그러면서 청약 제도를 강화시키면서 또 그 이면에는 뭐 서민을 위한 그런 또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해서 그 대출을 의존해서 집 사고 이런 것들을 막겠다. 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양도세나 중과세를 더 늘리겠다는 뜻은 이제 볼 거 없으니까 이제 팔아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갖고 있어봐야 중과세 되니까. 그럼 실제 그렇게 이제 파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번에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구 지역을 지정하면서 김변민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올해 전체 거래 건수의 31%가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수요가 아닌 투기 세력이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겠다는 강력한 그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이미 그 11군데의 투기 지역은 대책이 발표됐던 날 다음 날부터 8월 3일부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투기 지역과 조정 대상 구역은 내년 4월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여지죠. 그럼 지금 팔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 손실은 좀 적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11군데 지정된 지역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또는 뭐 용산구, 그다음에 성동구, 노원구, 양천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이런 지역은 지금 당장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 사람들이 지금 당장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내년 4월까지 집을 팔면은 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아파트 이 가격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해서 이제 투기 규제를 하겠다는 게 강력한 의지 표명을 정부에서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젠간 또 오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굳이 지금 팔 필요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강남 사람들은 대부분 이번 대책을 가지고 일시적인 규제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정부는 분명히 5년 내내 규제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아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제는 이 정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다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데 만약에 힘을 기울인다면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권 5년 동안에 85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요가 있으니까 아파트 값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뭔가 공급을 해주고 뭐 규제를 해야지 규제만 한다면 계속 어딘가는 또 나중에 값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정부의 방침은 일단 오르는 가격이나 투기 세력을 잠재우고 그 다음에 공급을 하겠다는 대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연간 17만 원씩 5년 동안 85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17만 원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4만 가구를 별도로 또 희망주택이라고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공급 대책이 뒤따라주지 않는 규제 억제 대책으로만 간다면 시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다시 가격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규제에 뒤따라서 공급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회 초년생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을 가지려 하면은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그 부동산 대책에서 이런 사회 초년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취약계층이 아파트를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무슨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적으로 묶인 지역의 그 DTL2B가 정상보다 10%씩 낮아졌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8월 달에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준비하기 이전에 이미 대출 규제부터 나왔는데요. 아마도 8월 달에 나올 청와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총체적 부채 상환 능력 심사 제도인 DSR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뭐 자동차 할부나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부채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8.2 대책에서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DTL2B를 적용하는 게 60% 50%였는데 전부 다 40%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번에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30%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2개나 3개이거나 또는 다른 쪽에 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은 30% 낮아지기 때문에 거의 대출을 못 받는 꼴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투기 지역인 경우에는 한 건밖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자나 또는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잘못된 정책 아니냐 또 서민들 위한 정책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내용 속에 가만히 보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서 7천만 원 이하자에게는 50%까지 대출을 줍니다.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은 서울 수도권 지역 중에서 서울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고요.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출 규제가 이렇게 많아집니다. 네. 문제는 이제 최근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같은 경우는 72% 가까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1억짜리 주택에 7,200만 원이 전세라면 이들에게 50% 대출을 준다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본주의에서 투기든 투자든 어떻게 해서 이득이 남으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가 뭔가 이익이 남으니까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값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걸 막으면 다른 데 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1가구 다주택자가 혹시 팔지 못하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라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2018년도 말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축주택입니다. 그거는 40제곱미터 이하를 구입해서 임대 놓는 경우 저녁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18평 정도 되죠. 이런 경우는 취득세 보유세가 없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취득세 50% 감면돼 있고 보유세도 50% 감면돼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그 국토부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요.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경우도 이런 세제 혜택을 좀 줘라.
단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에는 취득세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주택자들이 그 출구 전략을 정부는 임대주택을 등록하라고 하는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나온 대책만 가지고 그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상당수가 등록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좀 다가구 갖고 있는 분들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두 군데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 곳 살고 한 곳은 뭐 월세를 주든 뭘 하든 하여간 임대 형태에 크게 보면 광역 임대 형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또 다가구를 꼭 누를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주택 수요가 있다면은 거기 하나 더 이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거주 요건입니다. 지금까지는 2년 보유면은 비과세 대상이 됐는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되거든요. 임대주택을 놓을 경우 이걸 전부 다 그 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언론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을 보면은 조금 전에 권 교수께서 투기를 누르다가 이제 공급이 안 되면 또 다시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예상을 하셨는데 어쨌든 정부는 무조건 꼭 잡겠다. 굉장히 정부 정책은 강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건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규제 정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이러한 규제 정책이 단계별로 내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흡수하는 게 좀 늦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랐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시에 내놨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강도가 높아서 아마 부동산 시장이 좀 잡히지 않겠나 보는데 환경 조건이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주택 공급률이 지금보다 낮았고요. 네. 그다음에 저금리도 아니었고요. 지금은 저금리에 주택 공급은 늘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죽는다면 또 부동산 시장이 잡을 수 있다면 수도권 지역의 공급이 늘어난 지역은 오히려 대출 기제로 인해서 미입주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과열 지역을 이제 규제를 하면은 그럼 이제 이 무슨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조정 지역, 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맞으면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또 이렇게 투자가 이동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그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금리에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몰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투기가 일어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지역까지도 규제한다고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이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는 안양이나 부천이나 또는 인천 같은 경우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정부도 안 받았고요. 이런 지역은 벌써부터 무리전화가 많고 또 가격이 오르는 조짐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 일부 지역과 부산 일부 지역도 이미 규제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부가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그 지역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이번 정부가 부동산을 투기화 전쟁이라고 선포할 정도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적으로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규제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 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이번 정부에서는 거의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건설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아파트 대출 여건을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먹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건설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겠네요. 경기가 어려웠을 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쏘시개로 해서 경기를 살렸습니다. 네. 이번 정부는 절대로 부동산 가지고 경기를 살린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그 경기가 좋았던 건설사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출범 이전에 100대 기업 중에서 25개가 법정 관리 내지는 워크아웃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게 되면 다시 보다 많은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아파트 사업에 주력했던 건설사들이 더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아파트 사업에 주력했던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회사 중에서 일부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거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또는 이번 시장을 미리 대비하지 않은 그런 건설사들은 아마도 다시 어려움을 겪어서 법정 관리 내지는 워크아웃 갈 확률도 높아집니다.
네,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예상한다 이거죠. 네. 예. 그렇다면 건설업계는 거기 근로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겠네요. 지금 고용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건설사가 어려워지면은 이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인데 이게 그 거꾸로 역행하는 일이 되거든요. 아마도 이번 정부가 건설사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용됐던 사람들을 모두 다 뭐 퇴직시키지는 않고 합종연회 하듯이 통합하거나 또는 M&A 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자 많기 때문에 굉장히 네. 복잡다단한데 네. 어쨌든 지금 정부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장은 뭔가 이익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데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동산은 그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남의 부동산을 강북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강북의 부동산을 강남에 갖다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장을 이루지요. 예. 이 지역 시장을 이루는 거는 그 사회의 계층과 또는 뭐 부의 척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지역 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지역마다 정책은 달리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계층별로 부동산 정책은 맞춤의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것은 이걸 좀 외면하고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규제했던 것은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생 뉴딜 정책을 완전히 비대시켰던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도시가 점점 슬럼화되고 있는데 이거를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고 주거 환경을 바꾸겠다고 하는 이 정책이 빠졌다는 것은 서울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물론 5년 내내 빼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정이 진정되면 다시 도시생 뉴딜 정책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강남 지역은 분명히 가격은 하락하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비수기 철에 나왔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성수기가 바로 8월 말부터 이제 9월, 10월이 도래되면 이사철이고 매매가 이루어질 텐데 이 시기가 되면 이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이제 거래가 안 되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나 또는 계약갱이 청구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가을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이 청구제까지도 시행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가을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나오면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관망세로 돌아설 것 같고요. 내년 봄까지도 이것이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세 되면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 정부 대책이 아주 강력하게 아파트 가격, 부동산은 투기를 막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양도세 무슨 뭐 이런 것들 중과세 하더라도 그게 잘 잡히지 않으면 또 다른 세금, 예를 들면 보유세를 뭘 늘린다거나 뭐 이런 그 방향도 우리가 점쳐볼 수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당시에 유력 후보 5명 중에서 홍준표 후보만 보유세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후보가 보유세 인상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슬그머니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그 보유세 인상을 하겠다고 했다가 없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자료를 보니까 보유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과히 낮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서 총조세 대비 이 보유세 비율을 보면은 제일 높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12.7%인데 우리나라는 3위로 11.03%입니다. 35개 국가 중에서요. 이거는 이제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보면은 가장 높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4.0%고요. 우리나라는 11번째인 2.7%입니다. 보유세는 사실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보유세 말고 부동산에 과세되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고 그 중에서 양도세만 국세입니다. 이 보유세 비율을 높이려면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뭐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낸다 하더라도 쉽게 보유세 인상을 하지는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보유세를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방 세수는 좋아집니다. 지방세니까. 네. 그러나 국민 가계 부담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소득이 없거든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보유세 인상돼서 세금이 부과되게 되면은 조세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보유세 카드를 만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와 그 취득세인 거래세를 좀 낮추고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값이 이렇게 급등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문제라든가 선분양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대책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015년도 1월 1일부터 부동산 3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폐지입니다. 지금 공공택지는 적용하고 있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물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기본이 되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부산도 그랬고요. 또 대전도 그렇고 세종시도 그렇고 가격이 오르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좀 심도 있게 다시 연구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만 적용하는 그런 방법도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률적으로 전부 적용하는 것은 또 시장을 너무 죽이는 일이고요. 네. 구체적 사안별로 네. 이렇게 규제 지역별로 대책이 해당되는 예. 지역만 이렇게 규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바로 또 풀어주는 방법. 네. 사실은 그 투기적이나 투기관리적처럼 이렇게 규제 정책은요, 기간을 정해놓고 할 게 아니라 규제한 상태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 가서 바로 풀어주고 다시 또 급등하면 또 규제하는 반복적이라도 그렇게 그 시장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의 대책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예, 이 주택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뭐 괜찮은 집에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가 주택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주택 문제는 약간 공공재 성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져서는 국민 그 행복 지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정책 전문가들의 자세한 얘기, 자세한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토의되고 논의된 이것도 그런 과정에서 좋은 그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FS 카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